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 총리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인용될 거라고 봤어요. 네. 인용될 거라고 본 이유는 저번에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위헌이라고 이야기했고, 한 사람 40여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3명을 임명 안 했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임명이고 위헌이고, 이건 대통령까지 탄핵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봤는데, 결국은 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용은 한 사람이고 각하가 2명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성향에 따라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인용 인용 기각,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죠. 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썩은 감자 가만히서 분리해야, 다른 감자들까지 함께 썩기 전에 이미 썩어버린 감자를 도려내야 한다는 건데요. 누구를 도려내야 한다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도 기각된 상황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상황일까요?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그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최상목 결국은 이제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이 뭐냐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썩은 감자에 비유하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해서 발의까지 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보니까 썩어 있었다. 정치인들은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비유를 굉장히 잘하는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왜? 쉽게 설명하니까. 저도 여러분께 사랑받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제가 무거워서 그렇죠. 민주당이 지난 그 25일 또는 그러니까 앞으로 25일, 26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날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변수가 생겼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민주당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걸로 보이고, 지금 우 의장에게 현재 키가 넘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본회의 개의 권한을 지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 의장이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 의장이 야당의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까지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고가 작성된 게 한덕수 총리가 네. 이게 탄핵이
기각될 거 이전에 나오기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상황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야당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지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현재 난국을 극복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번처럼 그렇게 뭉개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 발의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렇게 두 사람만 그 임명하고 한 마흔을 끝까지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마흔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피하더라도. 네. 다음에 좀 뵙겠습니다 하고 네. 대답 피하고 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불길한 것이 마흔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끝까지 임명을 안 할 태세입니다.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죄 받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일단 뭐 전원위가 열린다 뭐다 얘기했는데 이게 다 무효화됐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새롭게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라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 5, 인용 1, 각각 2로 나뉘었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각 국민들로부터 이제 직접 방금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네.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200명 이상 탄핵 요건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야당에서는 150명이다, 151명이 넘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서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하고 있다. 아, 이 말 어렵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지위가 다르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뭐 권한대행이 그렇게 막 거부권 행사하고 막 탄핵안 날라오고 이런 사례가 전무했었으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 창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국회 국무총리 그 자격으로 권한대행이라는 거죠. 이 방금 말씀하신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 갈렸다라는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150명 딱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앞으로 200명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네, 기각이 5, 각하 2로 나누었는데 각하가 2명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예. 좀 여당에서는 좀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여당에서는 각하 2명 나온 거 환영하지만 네. 야당에서는 기각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계속 여당 야당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그 부분들이 헌재에서 이 부분은 정리했으니까 앞으로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150명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네. 자, 헌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의 위반이지만 한 총리의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봤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거 진짜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임명 부작위 관련, 그러니까 그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고 뭉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면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한덕수 총리는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 위반한테 정리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헌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무력화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대하지 않다.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미임명,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은 위헌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한 총리의 적극 행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오늘 한 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미리 보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총리는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관련돼서 한 총리의 결과에 따라서 비추어 본다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단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나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헌재에서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속 자기는 그거 부정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위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적극적 행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딱 비추어 보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용될 거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86세대 꿀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 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젊은 정치인들이 당적을 떠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독박을 쓰는 건 아니군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네.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86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소위에서 386세대로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네. 30대, 80년대, 60년대생. 이거는 예전에 소위 지금 86세대들이 정치를 시작할 때 나왔던 용어예요. 그것이 486, 586, 지금 686까지 가고 있는데 언제쯤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지금 요번에 여야 합의로 결정난 연금개혁안에 관련돼서 바로 연금을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내야 하는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86세대는 계속 모든 사회적인 혜택을 다 받았는데 어쩌면 늙어서도 끝까지 혜택을 받을 거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말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심정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그룹핑 되는 사람들이 언더 73이라고 소위 73년생 이하 네. 86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 논의가 된다. 라고 해서 언더 73 소속 인사들이 똑같이 거부권 행사해라. 처음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총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단 말이죠. 이미 통과가 됐는데도 다시 뒤엎고 싶은 건가 봐요. 그렇죠. 네. 뒤엎고 싶은 겁니다. 왜? 자기들은 이렇게 기존 주류 정치권과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동훈, 유승민,
또 누굽니까?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이죠. 네. 지금 이준석도 포함되네요. 지금 문제는 보험료율, 내는 돈은 13%, 당장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기성세대들에게 즉각적 매표 행위를 시행한 것이라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는 돈은 13%, 받는 돈은 43%, 소득 대체율은 43%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야기 잘못하면요, 세대 갈라치기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준석, 뭐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의원의 묻기를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에 당신들은 뭐 했냐 이거지. 응? 13%와 43%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에 의견이라도 한마디 냈냐 이거지. 그렇게 의견도 내지 않고 나중에 여야가 그렇게 진통 겪으면서 합의하고 나니까 판뒤엎자라고 이야기는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신법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기 대선을 좀 염두에 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해서 세대 간 갈라치기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지금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금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 이준석 의원도 뭐 비슷한 보수 쪽이니까 보수 쪽에서 소위 청년들에 대해서, 특히 남성, 2030 남성들에 대해서 구애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권이 모수개혁 합의를 미루면 연금의 고갈 때문에 다들 망해요. 청년들도 피해가 돼요. 하루에 800억이 넘는 돈이 날아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합의를 지금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대안을 갖고 백지화하라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런 대안도 없으면서 하루가 급한데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은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니 이 청년표를 가져오겠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20, 30대 남성을 구체적인 타깃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이 윤석열 표를 많이 끌어왔어요. 왜냐하면은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성 가족부가 왜 필요해? 남성 사회부도 만들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 이런 상황에서 여성 가족부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030 젊은 남성들이 와 박수 치면서 다 찍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세대를 갈라치겠다. 86세대와 그 밑에 세대의 대립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 그야말로 꿀 빨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이전에 얘기했었냐. 서로 간에 이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 옆에서 다 봐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다가 기껏 합의하고 나니까 이제 백지화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직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이준석도 대표였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대선 나오겠다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이야기냐? 라고 제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요. 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당적과는 별개로 30, 40대 젊은 국회의원들도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의 불공평하다라고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것을 어떻게 상대적으로 상쇄시킬 것인가 논의해야 되죠. 예를 네. 들어서 방금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이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노령 세대의 생계와 생활을 어떻게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굶어 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젊은 세대도 또 부양을 하려면 또 그 세대의 부담이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었어. 그럼 그 줄어든 만큼은 어떻게든 이렇게 그 지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요, 그만큼 청년들의 세가 부담이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진다라고 한다면 그 개개인의 지출 부담이 늘어나요. 어떤 경우든 청년들의 부담이 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 4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소득에 43%라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44%, 1% 민주당이 양보해서 이렇게 됐어요. 타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청년 세대들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얼마나 고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걸 최대한 서로 맞춰가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 엎어. 뭐 까짓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윤석열도 계엄령 떨어뜨리는데 뭐 다 엎어. 라는 식으로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말과 행동으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전두환식 싹쓸이 고스톱이 아니거든요. 윤석열식 내란 행위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을 말살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합의 나온 거 뒤 엎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책임 있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정치인들이 다 엎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당신들의 엎어서 대안을 내놓으란 말이야. 대안이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거짓 선동이라는 의견도 나왔죠. 뭐 우리 거짓 선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장이 그거 가짜다. 어찌 되었든 청년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청년들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뭐 강조하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양쪽 다 고통받는 상황을 상대적으로 상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파이를 무엇으로 파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없자라는 것은 전 반대합니다. 제가 욕먹더라도 이건 반대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네. 기성세대들이 혜택을 받는 소득 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오르는 데 비해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13%까지 오르는 만큼 형평성 논란은 뭐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득 대체율을 낮춰 연금을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이재명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라.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입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계속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자신의 지지율은 여전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미미한 수준이군요. 미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미 김문수라는 내부의 아스팔트 우파로부터 강력하게 지지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벤치마킹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의 강경파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인지 일단 이재명 때리기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안철수 의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이 되게 잘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안철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안철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난 국회의원 때 홀라당 낙동강 오리알 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출마해 국민들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계속 때립니다. 때리면 뭔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세계적인 학자인 유발 하라리와 네, AI 대담. AI 관련된 네. 대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나랑 이야기를 했어야지. 외국의 학자랑 얘기하면 그게 무슨
뭐 순서가 맞나? 네. 라고 하면서 자신과 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 의원답지 않게 좀 발언 수위가 꽤 거칠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죠. 그 고발당한 이유가 네. 지난 2024년 1월 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테러 행위, 네. 조금만 더 들어갔어도 흉기 테러로 인해서 경동맥이 잘릴 뻔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을 긁힘.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의사잖아요. 의사죠. 근데 그거 알면서도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이렇게 그 어떤 공식석상이나 이런 데서 안철수라는 이름을 거명을 하지 않거든요. 유발 하라리를 거명하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나 여기 있으니 나랑 싸우자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지. 왜? 괜히 안철수 이름 거명하고 존재감 키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유승민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이렇게 그 중도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껄끄러워해요. 왜? 중도 보수로 포지셔닝 했는데 거기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거명해서 키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싸우자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싸우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자, 차기 대선에 사실상 도전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격해지는 이재명 때리기는 아무래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요. 운명의 사법 슈퍼위크, 여야 갈등 최고조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 주말에도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지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차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선고가 나왔죠. 결국 기각돼서 다시 기각되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26일 날 네.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충 미뤄볼 때 혹시 28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법적인 판단이 이번 주에 내려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네. 기각이 됐고 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알고 모르고 내지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그리고 선거에서 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건 경우는 없었거든요. 공직선거법에서. 이긴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서 사실 이걸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쩜 있을지 모르는 28일 탄핵 선고.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짜서 마친 듯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러게요. 28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이번 주에 몰아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맞췄을까요? 맞힌 것도 아닌데 아주 극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번 상황을 사법 슈퍼 위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바짝 긴장해서 당사를 아예 여의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광화문에 옮겨서 회의도 하고 지금 최고위원들 다 모인 상태에서 저렇게
최고회의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럴 때냐, 속히 국회로 돌아오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국민의힘은 그럴만 하죠. 네. 예. 국민의힘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외로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의힘은 불리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깥에서 아스팔트 우파 가운데서 권성동 대표라든지 권영세 대표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우파가 간첩이냐 뭐냐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탄핵 선고에 대한 인용에 대한 여론조사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28일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아스팔트 우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이 유래는 2004년까지 올라갑니다. 네. 2004년 어디로 올라가면 뉴라이트의 출범과 함께 돼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2004년, 2005년 이때 뉴라이트가 출범합니다. 왜 뉴라이트가 출범하냐? 그 이전에 소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해석이 돼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권이라든지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학문적 관점이 세워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소위 얘기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전에 있을 때 김대중 정권에 규탄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띈 것이 바로 뉴라이트예요. 이것이 바깥에서 시위를 하면서 커졌기 때문에 이때 결합했던 것이 뭐 해병대 전우회니 뭐 이렇게 되면서 극우화 됐다라는 것이죠. 그거랑 결합했었는데 그때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아스팔트 우파예요. 그렇군요. 자,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됐고요.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로 지정되면 그야말로 사법 슈퍼위크가 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 4월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 잡힐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서로 다 다른 생각인데 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더군다나 이제 10시에 44분 동안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제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렸어요.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가 없으니까. 다음 달 4월 14일 날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그러니까 사법 탄핵 심판이 있든 없든 간에 형사재판은 됩니다. 이건 진행돼요. 나중에 대통령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는 28일로 될 것이냐 아니면 4월 달로 넘어갈 것이냐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하느님도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4일 얘기했다가 21일 얘기했다가 지금 28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란은 더 극심해지고 많은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평의하고 있다라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방송 들어왔는데 네. 평의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된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기각으로 정리했잖아요. 그럼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언제다라는 것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알 권리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선고일이라도 지정을 해라. 그래야 국민들이 그 다음 좀 발이라도 좀 뻗고 잔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보통 선고 이틀 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틀 전에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노무현 때도 그렇고 때문에. 박근혜 네. 때도 그랬고 이틀 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하루 전에 해도 돼요.
내일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되고 이거 세운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틀 전에 됐다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수요일 날 해도 되고요. 목요일 날 해도 되고 금요일 날 해도 됩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데 이틀 전에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탄핵 소추 101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사건을 우선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래 헌재도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장, 검사 3명 그리고 한 총리권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야당은 탄핵안 인용을 위한 헌재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지난 12월 달에 문영배 재판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3월달 딱 들어서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빨리 하고 그다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된 재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끝없이 지금 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다른 탄핵 그 당사자들 감사원장이든 검사 3명 뭐 다 해서 기각이 됐거든요. 9대 0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기각된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마저도 기각된 상황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 하나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 쪽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지금 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각한 것인데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그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기각이 됐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거기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바로 기각이다 또는 각하다 갈 거라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원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너무 커지니까 전원일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들 이렇게 봤는데 무슨 정리를 한 달 동안 합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선고일이라도 지정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헌재 고심이 왜 이렇게까지 길어지느냐.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인 만큼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된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데 네. 노무현 대통령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현실화됐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지금까지 되니까 이 헌법에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탄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법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저도 헌법을 가지고 계속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 받는다고 하니까 형사법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는데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연구원들끼리 사적인 대화조차 안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 회의하는 거 귀때기에서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들이 나와서
자기 부인한테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 자기 뇌피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추론할 수밖에 없다.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자기 영역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도 열렸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2차인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이 특정한 내란 혐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검찰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의한다라는 취지로 취지를 밝혔고요. 대신 검찰에서는 비상계엄 공모, 국회 선관위 장악 및 폭동시도 등 혐의별로 특정한 내용이 공소장 전반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담겨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정반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형사재판부예요.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일단 기일 진행을 위해 추후 종합 후 증거 배제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일단 재판 진행하고 이 증거 가지고 증거 배제할 건 배제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주요 재판과 마찬가지로 2주에 3회 정도의 재판을 진행하는데 다만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병합해서 심리하는 부분도 추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첫 재판은 4월 14일 오전 10시에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국가 긴급권 행사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 이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란 우두머리는요, 네.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상황이 중대한 것이고요. 네.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치열하게 법적인 다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다 봤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이 상황이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헬리콥터 가지고 내리는 상황을 전 국민 전 세계가 다 봤고, 특히 저는 그날 새벽 2시까지 방송을 특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로 뛰어갔거든요. 공수부대원도 사진 찍겠다고 그 뒤를 헉헉대고 뛰어갔는데 바로 떠났더라고요. 그 사진 찍었으면 제가 법률방송에 제공을 하는 건데 네. 아까 그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내란인지 아닌지는 제가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으나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그날 총 들고 국회를 침탈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수많은 시민들과 보좌관들과 기자들까지 맞서 싸웠고요. 그것이 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법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게 된다면 그 당시 계엄을 목격한 국민들의 반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던 네. 김진 전 중앙일보 대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된다라면은 4.19와 같은 민중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8대0 오로지 모두 다 인용될 것이다, 장담한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 된다면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용산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몰려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2차 계엄한다라고 하면은 국무위원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도 시위대에서 길을 터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일이라도 빨리 결정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지금 이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전국에 재난 수준의 산불로 인해서 안타까운 국민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 중임에도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한번 뭐 메시지를 냈을 때 네. 그거를 또 메시지를 들고 소위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집회 가서 대독한 적이 있었잖아요. 감사하다라고 하고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메시지 나는지 굉장히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저기서 선동하면 어떡하나, 싸움을 더 선동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산불에 대해서 산불 피해 정부 지자체 가용자산 총동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에서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저번에 왜 구속되고 나서 메시지를 안 내냐 겁먹어서 그렇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이렇게 메시지 내는 것조차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덜 주는 것이다. 그냥 탄핵 소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이야기하지 마라. 다른 대통령들도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권한대행을 지금 옆에서 서포트해야지 도와야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그렇게 아양 떨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26일 바로 모레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못지않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요. 2심은 어떻게 될까요? 2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뭐 미리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법상식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를 미리 알았다 몰랐다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법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부분 말고도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가? 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는 윤 정권 차원에서 검찰 정권이 억압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 생명 끊기 위해서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모두 한국 정치의 상수예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당이 움직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사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때린 것이고 다 욕을 하는 이유가 그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까지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과 또는 노무현과는 또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근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이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사전에 좀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행생법률쇼 내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